인물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그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정의선 회장 시대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그 자동차 품질에 관한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이 그 지난 10월에 회장직에 오르면서 현대차 그룹도 이제 본격적으로 3세 경영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현대기아차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자, 정의선 회장 취임 직전에 그 화제로 논란이 됐었던 전기차 코나 이제 글로벌 리콜을 실시했었고, 그리고 취임 뒤에는 품질에 관련해서 충당금을 3조 원 이상 쌓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정의선 시대에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품질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한재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한재입니다. 네, 이한재 기자.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현대차에서는 품질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품질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에서 품질 뭐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결국 한 단계 좀 높아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그 현대기아차의 그 자동차 품질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쭉 있었던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정의선 시대의 품질과 그 전에 이제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의 품질이 좀 어떻게 달라진 건지 이걸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 시절부터 품질 경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과거 신년사나 아니면 뭐 주요 공장 착공식을 보면 어김없이 품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몽구 회장이 1999년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에 자동차 품질을 조사하는 JD파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JD파워한테 품질 관련해서 컨설팅을 의뢰하고 거기서 받은 컨설팅 결과를 양재동 품질상황실에 JD파워의 충고를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항상 지키도록 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몽구 회장 시절에서도 현대기아차의 품질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 시절에 글로벌 5위 자동차 브랜드 그룹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는 품질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의선 시대 품질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몽구 시대 품질이 양질의 자동차를 빠르게 생산하고 그리고 불량률을 낮추는 데 목표를 삼았다면, 정의선 시대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은 정몽구 회장 시절에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품질도 좋아야 되니까 그렇게 볼륨 키우는데 뒷받침이 되는 품질, 요 정도였는데, 이제 정의선 시대는 그게 아니라 품질이 이제 브랜드로 돼서 브랜드 이미지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나중에는 수익성도 올리고 뭐 이런 그 미래의 전략과 함께 가는 품질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품질은 단순 차체나 도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동차 본연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남양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대차 전반적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과정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남양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그 이 기자께서 이제 남양연구소 얘기를 했는데, 남양연구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얼핏 알기로는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뭐 현대기아차의 정말 핵심 기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남양연구소는 현대차 그룹 연구개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서해 남양만을 매립하면서 이런 남양연구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현대차는 1980년대에 지금의 땅을 매립해서 주행시험장 등을 짓기 시작했고요. 2003년에 현대차 울산연구소랑 기아차 소아리연구소를 통합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종합주행시험장과 풍동시험장, 디자인연구소 등 자동차 관련 연구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개발의 모든 과정을 여기서 연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조금 알아본 것도 좀 대단해요. 규모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한데, 이제 전체 그 남양연구소 전체로 따지면은 축구장 50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현대차가 이제 남양연구소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아니 그 연구소 하나 짓는데 뭐 이렇게 큰 땅이 필요하냐, 이거 연구소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몽구 회장은 이렇게 과감하게 남양연구소를 지었고 그 결과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5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토대가 마련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만큼 좀 이런 좀 비효율 그런 모습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선 부회장이 2018년 수석 부회장에 오르기 전에 양홍철 부회장이랑 권문식 부회장의 힘싸움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양 부회장과 권 부회장은 나이도 동갑이고 서울대학교 공대 동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같이 남양연구소를 투톱 체제로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남양연구소에 이렇게 투톱이 되면서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뭐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놓고도 따로 보고하는 등 뭐 이런 비효율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게 보니까 2017년, 2018년 이때 같아요. 그때 이제 세타2 엔진 때문에 그 현대차가 굉장히 큰 곤욕을 치렀었죠. 그런데 그 연구소 내부에서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정유선 회장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걸 과연 가만히 놔뒀을까요? 정유선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정유선 회장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회장은 2018년 9월 수석 부회장에 오르고 나서 그해 바로 연구개발본부장을 바꿉니다. 그 양 부회장과 권 부회장을 고문으로 물러나게 하고요. 당시 현대기아차에서 고성능차 개발을 맡고 있던 알버트 비어만 사장에게 연구개발본부장을 맡긴 겁니다.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사장이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그 현대차 그룹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본부장에 외국인을 앉힌 뭐 이런 사례인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BMW 출신이었고 당연히 이제 스타 엔지니어였고 현대차에 올 때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5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이제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본부장에 올라서 그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인사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왔던 걸로 그렇게 기록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기아차 품질을 이끌어온 부회장 2명을 한 번에 바꾸고 외국인 임원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품질 개선을 향한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복장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IT 기업보다 더 빠르게 현대차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평적 문화를 평소에 강조해 왔는데요. 연구소 부회장들의 힘싸움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비어만 사장이 이제 연구개발 본부장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남양연구소가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었나요? 우선 조직 내의 긍정적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독일이면은 자동차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유명 엔지니어가 연구개발 본부장으로 오다 보니까 임직원들의 긴장감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영어에 부담 있는 임직원들은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비어만 사장은 연구개발 본부장에 오르고 나서 조직 개편도 실시합니다. 5개 병렬 구조로 있던 자동차 관련된 모든 부서를 삼각형 형태로 바꿔내는 건데요. 현대차에서는 이거를 아키텍처 기반 시스템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비어만 사장 취임 이후에 매년 하는 조직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임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바뀌니까 조직의 그 문화, 분위기 뭐 이런 것도 확 바뀌네요. 그런데 정유선 회장의 남양연구소 개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용인술은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상용 개발 담당에 다임러 출신인 마틴 자일링어 부사장이 이제 들어왔고요. 또 그리고 자동차 이제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는 파워트레인 담당에는 PSA 출신인 알렌 라포서 부회장을 또 영입했습니다. 네. 정말 인력을 교체하는데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유선 회장이 남양연구소를 바꾸는 거는 일단 사람의 교체, 인력의 교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연구원들도 이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 사장들이 오면 사기도 오르고, 뭐 임금도 오르고, 처우도 개선되고, 뭐 많이 좀 바뀌지 않았나요? 이 부분에서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연구원 처우 개선은 정유선 회장이 좀 이렇게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을 동결하면서도 성과급 인상을 최소화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젊은 연구진 사이에서는 조금 적지 않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조는 정년퇴직한 현장 노동자들을 일정 기간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시니어 촉탁제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임금을 일정 부분 양보를 했는데요. 이런 결과가 젊은 연구원들한테는 그렇게 도움될 것은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현대차의 그 노조 지부장이 정유선 회장 만났을 때도 그 연구원의 처우 개선 뭐 이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게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급 규모도 좀 줄어들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젊은 연구직들은 대우가 이제 좋지 않으니까
뭐 이직을 생각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일각에선 현대차가 전기공채를 없애고 수시채용을 도입한 것도 좀 이런 이직률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기공채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두루뭉실한 인재들을 받는 거지만 수시공채를 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정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자동차 분야에 오랜 기간 관심 있는 지원자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뭔가 생각하면은 결국은 임금, 돈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좀 많이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연구원 처우를 개선하려면 결국 돈을 많이 줘야 되고 이건 연구개발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대차 사업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는 지금 1년에 전체 매출 한 2~3%가량을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뭐 매출이 많기 때문에 1~2%도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인 삼성전자만 봐도 지난해 전체 매출의 9%가량을 연구개발비로 썼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전체 매출 한 12% 정도를 썼고요. 뭐 만도나 한온시스템 뭐 이런 주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만 봐도 전체 매출의 5%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기아차 수준이 결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의선 회장이 현대기아차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인적 쇄신 그리고 연구소의 개편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몽구 회장이 현대기아차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고 거기서 많은 성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의선 시대는 미래차가 열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현대차의 확실한 도약을 위해서 정말 이제는 품질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의선 시대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품질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